있잖아요. 얼굴에 다 써있다고. 근데 아저씨, 운이 좋네요. 제 눈에 띄었으니 오늘 죽을 상은 면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달빛 야담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울부짖던 경신년의 밤이었다. 도성에서 가장 권세 높은 김진사의 별채. 그곳엔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산파는 아이를 받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뒤로 자빠졌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대감마님, 유물입니다. 방 안으로 난입한 김진사는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황금빛 동공. 그 깊고 서늘한 눈동자가 김진사를 빤히 응시했다. 아니, 응시하는 것을 넘어 김진사의 영혼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는 듯했다. 김진사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어젯밤 자신의 권력을 위해 독약을 먹여 죽인 정적의 일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 그 비밀스러운 사륙의 현장이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영사되고 있었다. 죽여! 당장 저놈의 목을 비틀어버려라! 김진사는 광기에 어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제 자식의 목을 직접 비틀 용기는 없었다. 결국 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설악산의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졌다.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천안의 시작이었다. 15년 후 설악산 깊은 계곡. 야, 거기 아저씨들. 발소리가 너무 커서 산짐승들 다 도망가겠네. 바위 위에 비스듬히 누워 도라지를 씹던 소년. 설이 나른하게 입을 열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땀범벅이 된 사내들. 김진사의 명령을 받고 산속에 숨어든 기인을 찾던 자객들이었다. 웬 놈이냐? 이곳을 기거한다는 천문지리학의 내가는 어디 있느냐? 설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자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설의 황금빛 눈동자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자객들의 얼굴 위로 검은 기운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기인은 죽은 지 오래됐고, 그보다 아저씨들, 오늘 날씨 참 좋죠?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무엇이라? 이놈이 미쳤나? 자객이 칼을 뽑아들자 설이 피고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미간을 가리켰다. 아저씨, 인당에 시퍼런 멍이 들었네. 그거 본인 칼에 찔려 죽을 상인데? 아, 그리고 뒤에 있는 아저씨. 소매 속에 숨긴 그 독침. 아까 넘어질 때 본인 허벅지에 찔렸죠? 지금 슬슬 다리 저릴 텐데. 어떡해? 독침을 숨겼던 자객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싸울 거면 저 밑에 내려가서 싸워요. 여기서 피 흘리면 내 저녁 식사 망치니까. 아, 그리고 김진사 영감님한테 가서 전해요. 15년 전에 버린 고기가 너무 싱싱해서 탈이라고. 조만간 그 영감님 목을 따러 갈 거니까 목이나 깨끗이 씻어두라고 말이죠. 설은 순식간에 나무 위로 사라졌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년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의 운명을 낚아채는 신의 눈, 천안이었다. 한양, 남대문 앞. 설은 15년 만에 밟은 도성의 땅을 밟으며 코를 막았다. 이진우 암행어사의 제안으로 한양에 입성한 그의 눈에 비친 도성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왜 그러느냐? 도성의 장엄함에 압도된 것이냐? 이진우가 묻자 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으리. 냄새나서요. 사람들의 얼굴 위로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서 썩어가는 냄새요. 저기 비단옷 입은 대감님은 어젯밤에 뇌물 받느라 잠을 못 잤고, 저기 장사꾼은 무게 속일 생각에 눈동자가 뒤틀렸네요.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구더기 끓는 시체 구덩이 같아요. 그때 저 멀리서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린 가마가 나타났다. 길을 가던 백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다. 조선의 실권자이자 영의정, 그리고 설을 벌인 친부 김진사와 결탁한 만악의 근원,
김치향의 행차였다. 이진우도 급히 고개를 숙였으나 설마는 꼿꼿이 서서 가마를 노려보았다. 가마의 주렴이 천천히 열리고 김치향의 서늘한 안광이 밖을 향했다. 저 어린 놈은 어찌하여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김치향의 목소리에 주변이 얼어붙었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 설의 목을 겨눴지만 설은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한 걸음 다가갔다. 아저씨, 얼굴에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네요. 근데 그 호랑이가 지금 제 밥그릇을 탐내고 있어서 기분이 좀 나빠서요. 호랑이라? 무엄한 놈이로구나. 아니, 무엄한 건 아저씨죠. 그 호랑이 오늘 밤에 이빨 하나 빠질 텐데 그거 아프면 저 찾아와요. 내가 공짜로 뽑아줄 테니까. 김치향의 눈이 가늘어졌다. 살기가 폭풍처럼 몰아쳤으나 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날 밤 김치향은 가장 신뢰하던 신복이 자신의 금고를 털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실제로 앞니가 나가는 굴욕을 당했다. 다음 날 아침 도성 전체에는 전설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대문 앞에 황금 눈을 가진 소년이 나타났다. 그가 입을 열면 죽은 차도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차의 운명은 단 한 줄의 말로 결정된다. 조선의 국운을 건 거대한 게임의 판이 깔렸다. 설은 이제 막 첫 번째 패를 던졌을 뿐이었다. 자, 이제 누가 먼저 무릎을 꿇을까? 설의 황금빛 눈동자가 대궐을 향해 번뜩였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허허, 하늘이 참으로 짓궂구나. 이런 보물을 쓰레기 버리듯 버리다니. 앞을 보지 못하는 긴 무불은 산삼을 캐러 절벽을 타다 소나무에 걸린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눈이 멀었으나 마음의 눈으로 아이의 안광을 느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산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무불은 아이를 거두어 자신의 동굴로 데려갔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이는 이름 대신 설이라 불리며 자라났다. 설의 교육은 독특했다. 무불은 그를 가르치는 대신 산짐승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했고 흐르는 시냇물의 모양을 보게 했으며 사람의 얼굴 뒤에 숨은 본성을 읽는 법을 전수했다. 어느 날 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동굴 입구를 지나는 다람쥐를 보며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 다람쥐는 오늘 집에 못 가겠어요. 오른쪽 뒷다리 근육이 뒤틀린 걸 보니 30보 뒤에 독사한테 물릴 상이에요. 무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숲속에서 다람쥐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설아, 관상은 단순히 이목구비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숙명의 지도이자 그가 살아온 삶이 남긴 흔적이다. 너는 그 지도를 읽는 눈을 가졌으나 절대로 그 지도를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천기를 누설할 때마다 내 생명력이 깎여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님의 코끝에도 이미 제 빛깔이 서려 있는걸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스승님은 저를 혼자 두시겠군요. 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읽는 자의 무심함이었다. 무불은 빙그레 웃으며 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상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이제 너는 세상으로 나가거라. 조선의 국운이 다해간다. 내 그 황금 눈으로 기울어가는 이 나라의 기둥을 하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무불은 그날 밤 앉은 채로 평온하게 열반에 들었다. 설은 스승의 시신을 정성껏 묻고 낡은 붓짐 하나를 맨 채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맥을 내려오던 설의 눈앞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암행어사 이진우 일행이었다. 그들은 중앙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라는 왕의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이동 중이었다. 설은 길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하품을 하다가 다가오는 이진우의 얼굴을 보고 혀를 찼다. 아저씨, 거기서 딱 멈춰요. 더 가면 목하고 몸이 작별 인사하게 생겼으니까. 이 무례한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진우의 부관이 칼을 뽑으려 하자
이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소년의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아이야, 방금 내게 무엇이라 하였느냐? 서른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나으리, 코 밑에 거무스름한 점 하나가 새로 돋았네요. 그건 칼날의 점이에요. 믿었던 사람의 칼이 나으리의 등 뒤에서 날아올 상이죠. 그리고 나으리 바로 뒤에 서 있는 저 아저씨. 오른쪽 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거 안 보여요? 저건 사리를 참지 못할 때 나타나는 쥐의 떨림이라고요. 이진우가 반신반의하며 뒤를 돌아보는 찰나 충직했던 부관이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이진우의 심장을 겨냥했다. 죽어줘야겠다. 어사대감. 김대감께서 내 놈의 머리를 가져오면 내 가문을 살려주신다 하셨다. 하지만 설이 미리 발밑에 돌멩이를 걷어차 부관의 무릎을 강타했고 비수는 허공을 갈랐다. 이진우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사색이 된 채 설을 바라보았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 사람의 속내를 그리도 정확히 읽는단 말이냐? 말했잖아요. 얼굴에 다 써 있다고. 근데 아저씨, 운이 좋네요. 제 눈에 띄었으니 오늘 죽을 상은 면했어요. 이진우는 전율했다. 이 기이한 소년만 있다면 한양에 썩은 권력자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그는 소년에게 정중히 청했다. 부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이 나라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한양 남대문에 다다르자 설은 갑자기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와, 진짜 구린내 나네. 여기가 사람 사는 곳 맞아요? 무슨 소리냐? 도성의 화려함에 압도된 것이 아니냐? 이진우가 의아해하며 묻자 설이 고개를 저었다. 신기하긴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사람들의 얼굴 위로 욕망과 시기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저기 장사꾼은 손님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저 양반은 뇌물 받을 궁리만 하네요. 도성이 거대한 쓰레기장 같아요. 그때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리며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위험 있게 지나갔다. 조선의 실권자 영의정 김치향의 행차였다. 가마의 주렴 사이로 김치향의 날카로운 눈매가 살짝 비쳤다. 설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저 아저씨는 진짜 대박이다. 얼굴에 굶주린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호랑이가 지금 임금님 의자를 씹어먹고 있네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 꼬리까지 잡아먹을 상이에요. 이진우는 소년의 입을 급히 막았다. 조용히 해라. 저분은 이 나라의 2인자이신 김치향 대감이다. 2인자요? 아니요. 저 아저씨 상에는 역적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는데요. 근데 조심하세요. 저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조만간 도성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일 것 같으니까. 김치향은 가마 안에서 기묘한 살기를 느끼고 주렴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서늘한 안광과 설의 황금빛 눈동자가 허공에서 부딪혔다. 김치향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신의 야욕을 가로막을 유일한 천적이 나타났음을.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병약한 왕 이연은 홀로 어둠 속에서 마른 기침을 내뱉고 있었다. 이진우의 간청으로 비밀리에 입궐한 설은 왕의 얼굴을 대면하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전하의 눈동자에는 지금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로 나라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 거죠. 곁에 있던 내관들이 무엄하다며 호통을 쳤으나 왕은 힘없이 손을 저어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구멍이라. 그래, 내 이미 느꼈느니라. 내 안광이 흐려지고 사직의 기운이 쇠한 것을. 꼬마야, 내 얼굴에서 희망이 보이느냐? 설은 왕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희망요? 지금은 없죠. 근데 전하, 관상은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구멍난 눈동자는 다시 채우면 그만이죠. 전하가 백성들을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구멍은
백성들의 웃음으로 메워질 거예요. 그러면 전하의 얼굴에서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진짜 용의 상이 나타나겠죠. 왕은 소년의 당돌한 직언에 오랜만에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좋다. 내가 내 관상을 고칠 수 있다면 이 나라도 고칠 수 있겠느냐? 제 내기 하나 할까요? 제가 전하의 관상을 성군으로 바꿔드릴 테니 대신 전하는 이 나라의 관상을 바꿔주세요. 김치양이라는 호랑이한테 먹히지 않게 말이에요. 설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자 어둡던 침전 안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이제 조선의 국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치양은 자신의 거처인 취선당의 어두운 방 안에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년이 궁궐에 입성하여 왕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의 야욕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그 아이의 눈을 가져오라. 황금빛으로 빛난다는 그 불길한 눈알을 뽑아 내 술잔에 담을 것이다. 만약 눈을 가져오지 못하겠거든 그 아이의 숨통이라도 끊어 한강에 던져버려라. 김치양의 명령은 차가웠다. 그날 밤 소년이 머무는 임시 거처인 연영각 주위로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자객들은 소리 없이 지붕을 타고 내려와 소년의 방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선 자객들은 당혹감에 멈춰 섰다. 방 안의 가구들이 기괴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병풍은 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촛대는 방 한복판이 아닌 구석 바닥에 놓여 있었다. 소년은 방 한 구석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거기 형님들, 방위가 틀렸어요. 그쪽으로 칼을 휘두르면 자기 동료 목을 칠 텐데. 소년의 목소리가 들리자 자객들은 허공에 칼질을 해댔다. 그러나 소년이 미리 배치해둔 가구와 거울들이 묘하게 빛을 반사하며 자객들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소년은 이미 방 안에 지기디 치를 뒤틀어 침입자가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만든 것이었다. 자객들이 서로의 칼날에 상처를 입으며 비명을 지를 때 소년은 지붕 위로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자기 관상도 못 읽으면서 누굴 죽이겠다고 그래요. 오늘 형님들 얼굴엔 개죽음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었다고요. 이진우가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자객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김치양의 첫 번째 암살 시도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다. 사건 이후 김치양은 전략을 바꿨다. 소년을 요술을 부리는 아이로 몰아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도성 안에서 네로라 하는 관상가와 직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 대궐 마당에서 왕의 관상을 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하, 여기 모인 자들은 수십 년간 천기를 읽어온 국수고쇼들입니다. 저 어린아이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들의 지혜를 들으소서. 비단옷을 걸친 늙은 관상가들이 차례로 나서서 왕에게 아첨을 쏟아냈다. 전하의 안색은 만년토록 태평성대를 누릴 용의 그것이옵니다. 턱의 곡선이 완만하니 자손번창하고 국운이 융성할 상이옵니다. 소년은 구석에서 코를 후비며 그들의 말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하, 진짜 웃긴다. 아저씨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용은 무슨, 지금 전하의 턱 밑에는 영모의 칼날이와 닿아서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데 자손번창이요? 저기 맨 앞에 앉은 아저씨, 어제 뇌물로 받은 금괴 어디다 숨겼는지나 맞춰볼까요? 눈가에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서 눈꺼풀도 제대로 못 뜨시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소년은 왕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다들 똑바로 보세요. 전하의 얼굴은 지금 털 빠진 닭처럼 초라해져 있어요. 주변에 다 거짓말쟁이들 뿐이니까요. 하지만 전하, 저기 뒤에 서 있는 김 대감님의 얼굴을 보세요. 저 아저씨 얼굴에 뭐가 보이는지. 소년이 손가락으로 김치양을 가리키자
김치향의 안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소녀는 김치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 입을 벌리고 있네요. 근데 그 호랑이 곧 이빨이 다 빠지겠어요. 소문은 궁궐 담장을 넘어 가장 깊숙한 여인들의 처소까지 닿았다. 왕이 아끼는 막내 옹주는 유독 소문 속의 아이를 궁금해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화마를 피하다 뺨에 깊은 흉터를 얻었고 그 뒤로 항상 비단 수건으로 얼굴의 반을 가린 채 사람들을 피해왔다. 어느 날 오후 후원의 연못가에서 옹주는 우연히 소년과 마주쳤다. 너는 정말 사람의 운명을 보느냐? 그럼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도 맞춰보아라. 틀리면 내 너를 단단히 혼내줄 것이다. 소녀는 옹주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수건 너머로 비치는 옹주의 눈빛은 맑았으나 깊은 우울함이 서려 있었다. 소녀는 싱긋 웃으며 옹주의 수건 끝을 살짝 건드렸다. 공주님, 그거 답답하게 왜 쓰고 계세요? 그 뺨에 있는 거, 사람들이 흉터라고 하죠? 근데 제 눈엔 그거 흉터 아니에요. 나중에 이 나라를 구할 복점이 자리 잡으려고 잠시 덧난 거예요. 옹주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모든 의원과 관상가들이 추한 상이라며 고개를 돌렸던 흉터였다.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18 생일이 지나는 날, 그 흉터 자리가 기막힌 빛을 내뿜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공주님은 전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나라의 어머니가 될 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웃으세요. 웃어야 복점이 빨리 자라죠. 옹주는 소년의 말에 처음으로 수건을 내리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궁궐의 어두운 분위기를 일순간에 정화하는 듯했다. 하늘은 잔인했다. 석 달째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도성 안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려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김치향은 이 재앙을 기회로 삼아 왕의 무능함을 맹렬히 비난했다. 전하, 하늘이 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덕이 부족하여 사직의 기운이 다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령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종묘사직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왕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왕은 사색이 되어 소년을 찾았다. 소년은 지붕 위에 올라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비요? 비는 오고 싶어 죽겠대요. 근데 지금 땅이 코가 막혀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전하, 저기 북쪽 소나무 숲 끝자락에 바위들이 거꾸로 솟은 곳 보이죠? 거기가 이 땅의 콧구멍이에요. 거기서 거대한 장작불을 피우고 땅을 뜨겁게 달구세요. 막힌 코를 뻥 뚫어줘야 하늘도 시원하게 재채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신들은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며 비난했으나 왕은 마지막 희망으로 소년의 말을 따랐다. 수천 명의 군사가 동원되어 소나무 숲 끝자락에서 거대한 불꽃을 피워 올렸다. 연기가 하늘 끝까지 닿고 땅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순간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나온다 재채기. 소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먹만 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김치향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뒤덮였다. 비가 대지를 적시던 밤, 왕은 홀로 소년을 침전으로 불렀다. 촛불 하나만이 넘실거리는 방 안에서 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너는 어찌하여 하늘의 뜻을 그리도 잘 아느냐? 진정 내 관상이 성군이 될 상이긴 한 것이냐? 소년은 왕의 앞에 앉아 찻잔 속에 담긴 물의 파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전하, 얼굴은 하늘이 주지만 표정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걸 심상이라고 해요. 관상은 바꿀 수 없어도 심상을 바꾸면 운명의 흐름이 바뀝니다. 아까 기우제 때 빗속에서 우는 백성들을 보며 전하도 같이 우셨죠. 그 진심이 전하의 눈동자 속에 서려 있던 죽음의 그늘을 지워버린 거예요. 소녀는 왕의 가슴팍을 툭 쳤다.
운명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전하가 걷는 그 발자국이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하의 얼굴에서 진짜 용의 안광이 돌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김치양 대감님 얼굴에 서린 그 호랑이가 이제는 궁지에 몰려 최후의 발악을 할 테니까요. 왕은 소년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평생을 예언과 숙명의 포로로 살았던 군주에게 소년은 처음으로 자유라는 이름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러나 창밖의 빗소리 너머로 김치양의 거대한 음모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김치양의 반격은 뱀처럼 은밀하고도 독했다. 소년이 기우제를 통해 백성들의 영웅이 되자 그는 소년을 천기를 어지럽히고 왕을 현혹하는 요물로 몰아넣었다. 결국 소년은 화려한 궁궐의 뒤편, 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악취 나는 그곳에서도 소년은 태연했다. 오히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창살 너머로 흐르는 짐에게 소리를 감상하고 있었다. 옆방 아저씨, 거기 구석에서 쥐랑 대화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봐요. 아저씨 콧날 끝에 오늘 아침부터 서광이 비치고 있거든요. 옆방에는 한때 청렴하기로 소문났으나 김치양의 모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사형만을 기다리던 노판서가 있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다. 어린 놈이 겁도 없구나.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시체가 되어야만 나가는 저승의 문턱이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서광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소년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노판서의 얼굴 방향을 가리켰다. 아니요, 아저씨. 사람의 상은 죽음 직전에 가장 크게 변할 때가 있어요. 아저씨 귓불 뒤에 작은 점 하나가 붉게 달아올랐죠. 그건 귀인의 전령이 찾아올 상이에요. 아마 한 시즌 뒤면 옥사장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려와서 아저씨 문을 열어줄걸요? 임금님이 아저씨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으셨대요. 노판서는 허황된 소리라며 고개를 돌렸으나 정확히 한 시즌 뒤 정적을 깨고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옥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판서의 옥문을 열었다. 판서 어른, 전하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당장 입궐하시어 어명을 받으소서.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한 죄수들은 일제히 창살에 매달려 소년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었다. 감옥은 더 이상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소년의 입술 끝에서 피어나는 예언의 전당이 되었다. 중전의 탄이련을 맞아 경외루는 수천 개의 등불로 장식되어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왕은 소년을 사면하여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혔으나 소년은 화려한 사내진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소년의 황금빛 눈동자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춤을 추는 무희들과 악공들의 얼굴을 훑으라 바쁘게 움직였다. 전하, 오늘 음악 소리가 참 슬프네요.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곡소리 같아요. 왕이 의아해하며 소년을 바라보았을 때 소년의 눈동자가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소년의 시선이 멈춘 곳은 연회장 구석에서 검은고를 타는 악공과 그 주위를 도는 무였다. 그들의 얼굴 위로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서려 있었다. 그것은 오직 죽음을 결심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단명도한 밍의 그림자였다. 저 누나들 지금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죽음을 부르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게 아니라 공중에 살짝 떠 있잖아요. 저건 귀신이 씌었거나 오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의 상이에요. 나으리, 조심하세요. 소년의 외침과 동시에 검은고 줄이 끊어지며 그 안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튀어나왔다. 무의의 소매 안에서도 서늘한 은장도가 빛을 내뿜으며 왕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호위무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 소년은 바닥에 놓인 녹그릇을 집어 던져 무의의 발목을 정확히 맞췄다. 균형을 잃은 무의의 칼끝이 왕의 옷자락만을 스친 채 바닥에 꽂혔다. 소년은 제압당한 자객의 눈을 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당신 얼굴에 오늘 실패라고 아주 크게 써 있었는데 기어코 휘둘렀네.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 도성에는 유례없는 천재지변이 닥쳤다. 하늘이 노한 듯 땅이 울리고 궁궐의 기와가 떨어져 내렸다. 강력한 지진이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김치향의 무리들은 왕이 유물을 곁에 두어 땅의 신이 진노했다며 여론을 조작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곳곳에서 폭동의 조짐이 보였다. 왕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이 땅의 진노를 멈출 방법이 있느냐? 정녕 내가 부덕하여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냐? 소년은 무너진 성벽 너머로 굶주린 채 길거리에 나앉은 백성들을 가리켰다. 전하, 땅이 흔들리는 건 지맥이 뒤틀려서가 아니에요. 굶주린 백성들의 뱃속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땅을 울리는 거죠. 이걸 인진연전, 즉 사람의 지진이라고 해요. 하늘의 재앙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의 원망이 뭉치는 겁니다. 저들을 보세요. 얼굴에 배고픔과 원망만 남아서 이미 송장의 상을 하고 있잖아요. 소녀는 왕의 손을 잡고 직접 민가로 향할 것을 권했다. 전하의 관상을 진짜 용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저 사람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세요. 지금 당장 대궐의 곳간을 열고 옷을 나눠주세요. 땅의 기운은 백성들의 웃음소리로만 다스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왕은 처음으로 관복을 벗어 던지고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다. 왕이 직접 죽을 뜨고 아이들을 안아주자 신기하게도 땅의 울림이 멈추고 도성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지리학적인 기적이 아니라 민심의 상이 바뀐 결과였다. 김치향은 자신의 계획이 사사건건 소년에게 맡기자 최후의 보루로 키워온 비밀 조직의 수장 검은 솔개를 불러들였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채 기계처럼 사람을 죽이는 조선 최고의 살수였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은 밤, 소녀는 궁궐 후원의 연못가에서 자신을 겨누는 서늘한 살기를 느꼈다. 소녀는 도망치지 않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형, 얼굴 가린다고 모를 줄 알았어? 그 복면 뒤에 숨겨진 흉터, 그리고 나랑 똑같이 생긴 그 눈동자.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냐고. 살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검은 솔개는 15년 전 가문을 살리기 위해 절벽 아래로 먼저 던져졌던 설의 친형이었다. 형 또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나 김치향의 손에 거두어져 살인, 병기로 길러졌던 것이다. 우리 아버지 김진사가 우릴 버렸을 때 형은 나를 살리려고 내 몸을 감싸 안고 떨어졌잖아. 형의 얼굴엔 그때의 슬픔과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여전히 문신처럼 박혀 있어. 사람을 죽이는 상이 아니라 동생을 그리워하는 상으로 가득하다고. 검은 솔개는 칼을 떨어뜨렸다. 복면 위로 뜨거운 눈물이 배어나왔다. 소녀는 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피 비린내가 났지만 소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혈육의 온기였다.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조선의 국군을 사이에 둔 비극적인 대립은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김치향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사병들을 동원해 궁궐을 완전히 포위했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선포를 서둘렀다. 그는 거울 앞에서 금관을 써보며 자신의 얼굴을 다듬었다. 이제 내 얼굴은 왕의 상이다. 힘이 곧 운명이고 내가 앉는 자리가 곧 보좌이니라.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광기와 탐욕으로 문드러져 있었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경련처럼 일어났다. 소녀는 궁궐 정전의 돛돌 위에 서서 다가오는 김치향을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아저씨, 얼굴에 아까 그 호랑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저씨 뒤에 서 있는 건 호랑이가 아니라 굶주린 하이에나 때뿐이에요. 당신은 왕이 될 상이 아니라 역사의 가장 추하고 비참한 이름으로 남을 상이야. 봐요. 당신 미간에 멸망이라는 두 글자가 이미 시퍼렇게 새겨져 있네. 김치향은 격노하여 칼을 휘둘렀다. 저 꼬마의 목을 쳐라.
저 누나를 도려내어 내 승리를 축하하는 잔에 담겠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정전으로 밀고 올라왔다. 소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걸고 조선의 관상을 통째로 바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궁궐 정전의 넓은 마당은 이미 김치향의 사병들이 내뿜는 살기로 가득 찼다.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왔고 하늘은 곧 닥칠 비극을 예견하듯 핏빛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소녀는 정전 한복판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스승무불이 그토록 경계했던 순간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걸고 한 나라의 지도를 강제로 비틀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이다. 전하, 이제 제 눈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기려 하네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제 눈이 멀어야 비로소 조선의 눈이 떠질 테니까요. 소년이 나지막이 읊조리며 눈을 감자 소년의 몸 주변으로 기이한 황금빛 기류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소년의 황금빛 눈동자에서는 한 줄기 뜨거운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소년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관상을 읽는 기운 그 자체였다. 소년의 머리카락은 실시간으로 하얗게 새어갔고 팽팽했던 소년의 피부 위로 세월의 흔적이 더 씌워졌다. 천기를 누설하는 대가는 혹독했다. 대궐 마당에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달려들던 반란군 경사들의 눈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소년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강제로 거울처럼 비춰준 것이었다. 부모를 굶기고 권력에 눈이 멀어 칼을 든 자신의 추악한 상을 마주한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내던졌다. 아, 내 얼굴이 왜 이리 괴물 같은 것이냐. 마당은 순식간에 칼싸움 소리 대신 통곡과 자책의 소리로 가득 찼다. 소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어도성의 지맥을 어루만졌고 뒤틀렸던 조선의 기운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김치향은 광기에 사로잡혀 직접 칼을 빼들고 소년에게 달려들었다. 이 요물 같은 놈, 내 앞길을 막는 것은 하늘이라도 용서치 않겠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핏발이 서다 못해 검게 타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소년의 목을 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소년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소년의 눈에는 더 이상 황금빛 안광이 없었다. 대신 그곳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품은 듯한 깊은 심연만이 남아 있었다. 김치향은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용의 관상은커녕 온몸이 고름으로 뒤덮인 굶주린 하이에나가 왕좌를 갉아먹고 있는 비참한 몰골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나는 왕이 될 상이란 말이다. 김치향의 절규가 정전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를 따르던 병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엎드려 울고 있었고 궁궐 담장 너머에서는 소년의 진심을 알게 된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밀려오고 있었다. 권력이라는 허상의 보좌가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김치향은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의 상이 사실은 탐욕이 빚어낸 헛개비였음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칼을 떨어뜨린 채 바닥을 기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왕이 내린 호위무사들이 그를 포위했을 때 그는 이미 예언 속에 그 추하고 비참한 노인의 상을 하고 있었다. 욕망이 거친 자리에는 오직 비루한 죄인의 껍데기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전투가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왕 이연은 소년의 곁으로 다가갔다. 소년은 기력을 다해 이진우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골룡포 자락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년의 작고 마른 손을 잡은 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아이야,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이 가련한 나라를 위해 너무나 큰 짐을 졌구나. 이제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소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왕이 있는 방향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전하,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전하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공포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해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전하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의 상을 하고 계세요. 소년의 말대로였다. 왕의 얼굴은 예전에 병약하고 위태롭던 모습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로 결심한 군주의 얼굴, 즉 인연의 안광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선포했다. 이제부터 관상은 얼굴에 새겨진 선이 아니라 우리가 백성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로 정해질 것이다. 이 아이가 나에게 준 가르침을 조선의 영원한 법도로 삼겠다. 왕이 소년을 품에 안고 일어섰을 때 대궐 마당에 모인 수만 명의 백성과 병사들은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며 왕과 소년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장엄한 구군의 회복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소년의 형이자 자객이었던 검은 솔개는 조용히 소년의 침소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복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살수의 흉터가 남아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 동생을 아끼던 그 맑은 소년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소년은 형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형, 이제 도성을 떠나. 김치향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어. 형의 얼굴에 서렸던 그 검은 기운도 이제는 맑은 물빛으로 변했어. 형은 이제 자유야. 검은 솔개는 동생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설아, 미안하다. 형이 내 눈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내 손등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 내 곁에 머물 수가 없구나. 나는 북방으로 가련다. 그곳에 거친 바람을 맞으며 내가 앗아간 생명들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북방의 들판을 달리는 말의 상 잊지 마요. 형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광활한 대지를 누비기 위해 태어난 거니까. 형제는 짧은 포옹을 끝으로 작별했다. 검은 솔개는 소년이 선물한 새로운 삶을 품고 말 한 필의 의지에 도성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석양을 등지고 달리는 그의 기계는 소년이 예언했던 대로 자유로운 야생마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소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형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선은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왕 이연은 성군으로 추앙받았고 옹주는 소년의 말대로 나라의 큰 지혜를 상징하는 국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도성 사람들은 이제 관상을 보러 다니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상신상 공부에 매진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 마음을 맑게 하면 운명도 바뀐다는 소년의 가르침이 조선 전체의 철학이 된 것이다. 설악산 깊은 자락,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하는 청년이 있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숲의 향기와 바람의 결만으로도 만물의 생동감을 읽어냈다. 소년이었던 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스승무불이 살던 옛 동굴 근처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진우는 가끔 정무를 쉬고 산을 찾아와 그와 차를 나누곤 했다. 설아, 사람들이 아직도 너를 그리워한다. 왕께서도 너를 국사고시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내려갈 생각이 없느냐? 청년이 된 설은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산 아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으리, 보이지 않아도 다 보여요. 조선의 안광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이제는 제가 없어도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낚아 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바람의 관상이나 보며 조용히 살렵니다. 이진우는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욕망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만물의 섭리를 품은 거대한 바다와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어느 봄날 설악산 오솔길에 황금빛 꽃들이 만개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꽃들은 조선의 운명을 바꾼 아이가 지나간 자리마다 피어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았고
아이가 남긴 천안티엔옌의 유산은 세대를 거듭해 조선의 정신 속에 영원히 흐르는 강물이 되었다. 운명을 읽던 아이는 그렇게 스스로 운명이 되어 조선의 가장 찬란한 역사 한 페이지에 아름다운 별로 남았다.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